네, 여러분. 투자 재무 2장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어서 자, 이 금융에서는 사실 좀 용어 싸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좀 이상한 용어들을 막 쓰면서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있는 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또 금융의 특징인데, 사실 뭐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게 뭐 항상 다 그런 그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의학 용어라든가 법률 용어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다 우리 일반 의학이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네들만의 소위 그 자본, 그 전문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뭔가 뭐 꽤나 있어 보이듯이 그렇게 장벽을 쌓는데, 뭐 경제학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 전공으로 공부하거나 뭐 어찌됐든 하여튼 뭔가 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좀 특이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로 달러가 그렇습니다. 이 유로 달러가 뭐냐면은 이 말은 여기 이렇게 쪼개서, 자, 달러 베이스로 하는 어떤 금융 거래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 표시 금융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예금일 수도 있고, 달러 표시 뭐 적금일 수도 있고, 달러 표시 CD일 수도 있고, 또 뭐 달러 표시 채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달러를 조달을 하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자, 근데 달러는 미국의 화폐인데 미국의 내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바깥에서, 요 유로가 뭐냐면은 미국 아웃사이드 US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용어가 왜 아웃사이드 달러 이렇게 안 쓰고 유로 달러 이렇게 쓰느냐? 글쎄요, 하여튼 뭐 서양 사람들이 전 세계를 미국 아니면은 그 유럽으로 본 거죠. 그냥 여기 그 사실 중국 포함한 한중일 아시아 무시하고 이 세계는 이 두 개가 양분한다 치고 US 바깥은 그냥 유로다. 뭐 그렇게 그런 사상에서 사실 그 나온 좀 독특한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그 US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금융 거래가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해외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게 또 유럽, 주로 이제 그 독일, 프랑스 이런 데였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에 용어 자체가 유로 달러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하여튼 그 달러 표시 금융 거래인데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어떤 은행이 달러 어떤 그 예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에 있는 은행이면은 자국화폐가 그 유로니까 당연히 이제 유로 예치를 받아야 될 텐데, 특별히 자기네가 달러를 예치를 받는 그런 어떤 계좌를 만든다. 그럼 이게 바로 유로 달러 디파짓, 다시 말해 유로 달러 예금이 되겠고요. 또 뭐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그 누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달러를 빌리고자 이 채권을 발행한다. 이것도 유로 달러 반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용도로 쓰이는 게 이 유로라는 그 용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로 달러 CD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로 달러 번드, 유로 옌 번드. 그래서 이런 데까지 쓰기도 합니다. 옌이면은 일본이잖아요. 일본인데 일본 내에서 당연히 엔화 표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본 바깥에서. 자, 그래서 또 하나 그 이 유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달러 표시 채권이 거래가 된다. 그게 유로 달러냐? 유로 달러입니다. 유로 달러 번드예요. 그러니까 유로는 꼭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달러를 통화로 하는 미국의 바깥에서 달러 표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로 옌, 유로 스털링, 유로 스털링은 이거 스털링 어디 그 화폐입니까? UK죠. 그 영국. 그러니까 그 파운드화 표시 거래인데 하여튼 영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파운드와 각종의 어떤 금융 거래를 유로 스털링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낸스에서 인터내셔널 번드, 유로 번드 또는 포린 번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뭐 채권, 어떤 유로 채권, 무슨 외국 채권 이렇게 우리말로는 해석을 하지만 이 인터내셔널 반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드 분야에서 유로 반드 그리고 그 포린 반드 이렇게 쓰면은 요 자체적으로 특수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기타. 자, 이제 이
최근에 여러분들 그 언론 보면은 김치 반드, 아리랑 반드, 사무라이 반드, 양키 반드, 무슨 불독 반드 뭐 등등 뭐 이런 용어들도 이 금융시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리포 또는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RP라고 쓰고 또는 이제 RP, R/P 이렇게 많이 쓰고 줄여서 그냥 리포 이렇게 쓰기도 리포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하는데 자, 요 거래는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그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쪽 그러니까 이 차주죠. 차주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쪽 대주가 있으면은 이 차주가 예를 들어 그 주로 이제 국채를 팔아요. 국채를 뭐 예를 들어서 그 9,870원에 팔고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내가 이거를 여기다 약간 알파를 붙여서 9,000 뭐 예를 들어서 9,000 뭐 910원에 되사겠다 하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주로 이제 국채인데 그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요걸 팔았다 샀다 하는 건데 자, 팔 때 9,870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9,870원을 씁니다. 쓰고 나서 일주일 만기가 되면은 다시 또 이거를 되사야 되니까 9,910원에 다시 또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그 빌려주는 측에서는 사실상 국채를 담보로 해서 9,870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일주일 빌려주고 한 일주일 동안 대략 뭐 한 플러스 얼마 정도 40원 정도의 이자를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거래가 돼서 이 사실 본질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고 이제 약간 가격 차이가 있게 샀다 팔았다 하고 보통 이제 요게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만기로 거래를 많이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국채를 팔 때 언제 어떤 가격으로 되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 바로 RP 리포 환매 조건부 채권이 되겠고 사실은 국채 담보 대출이다.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쪽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필요한 쪽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거래가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쪽 보통 이제 일일물 하루 동안 돈 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콜거래인데 주로 이제 예전에 콜거래를 많이 주로 최근에 와서는 환매 조건부 거래를 하는 BOK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은행들이 주로 이제 지준 같은 거를 맞출 때 예전에 이제 콜로 그거를 맞추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리포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과거에는 콜거래에서의 그러니까 일일물짜리 콜거래에서의 이 콜거래에서의 어떤 금리를 기준금리를 정했던 반면에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바꿔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이 기준금리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0.25%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낮은 수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래서 한은이 정하는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와서는 한은이 다른 은행들과 리포 거래를 할 때에 적용하는 금리를 한은이 확정을 하는 거고 정하는 거고 그게 최근에 이제 많이 낮아져서 거의 0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정확한 기준금리는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시고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시사 상식 삼아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더럴 펀드가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페드 금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연준 금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FOMC가 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 FOMC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페드가 우리나라의 한은 같은 거고 한은 내에 앞서 얘기 금통위가 있듯이 이 페드 내에 이제 FOMC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소위 연준금리 미국 연준금리를 정하고 여기 이제 미국 경제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미국 경제에서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고요. FOMC가 이게 뭐 지금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까워져 있죠. 지금 이미 상당히 미국도 금리를 많이 낮춰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지준 그 지급준비금을 맞춰야 되는데, 자, 모자라는 은행에 대해서 짧은 만기로 그 페더럴 펀드, 그러니까 연방 지급준비 기금이에요. 이게 연방 지급준비 기금, 다시 말해서 은행들 중에 지급준비금을 잘 못 맞추는 그 이 은행들에게 짧은 만기로 빌려주는 그 기금, 바로 그게, 그래서 연방 지급준비금의 금리를 우리가 연준금리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또는 뭐 페드 금리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또는 이제 영문으로 Federal Funds Rat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미국 경제에서의 기준금리고, 우리나라 한은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 금리 기준금리 정하듯이 저 미국 경제에서 그 기준금리고,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이 워낙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대국이고 강대국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게 미국에 상당히 좌지우지 되는 바가 적지 않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준금리의 역할을 그 하게 되겠습니다. 자, 리보는 이제 이게 런던 인터뱅크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 레이트, 이거 이제 줄임말 리보, 보통 우리가 리보 이렇게 부르죠. 리보라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대출금리 정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CD 플러스 가상금리다. 그래서 일단 CD가 기본빵이 되고 거기다 이제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또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 자,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일단 CD는 깔고 거기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그 최종 금리를 산출을 하고요. 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이제 그 거래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달러 베이스 거래도 있고, 또 그 이 파운드 그 베이스 거래도 있고, 또 이제 그 유로 베이스 거래도 있고, 또 엔화 베이스 거래도 있고, 물론 주로 그 달러가 거의 90% 이상이고, 유로가 이제 나머지 정도고, 뭐 엔화, 예전에 독일의 무슨 마르크 뭐 이런 건 뭐 거의 다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 거래들이 되겠는데, 하여튼 그 런던 금융시장에서 그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런던 금융시장에 이게 금융 중심지잖아요. 전 세계 금융 중심지, 거의 뉴욕보다도 이 런던이고, 거기 이제 소위 그 시티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시티에 그 은행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 그야말로 이제 보통 이제 허브라고 하는데 런던 금융시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들 간에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에서의 금리를 일종의 어떤 평균 한 게 그게 리보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보가 이제 날마다 이게 공시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 런던 금융시장에 무슨 은행연합회, 은행협회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런 데서 이제 그 이거를 공시를 하면은, 요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그 기준금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달러 베이스를 거래를 한다든가, 무슨 뭐 파운드와 그 거래를 한다든가, 또 이제 주로 이제 달러죠. 달러 주고받을 때 이제 리보 금리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신용도 감안해서 좀 그 가상 금리가 붙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도 해외 나가서 달러를 조달을 해올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외평채라고 하는 게 있죠.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하는 외평채. 이 외평채가 이제 국내에서 원화 빌릴 때 발행하기도 하고, 해외 나가서 달러 베이스, 달러를 빌릴 때 발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도 우리나라 정부가 나가서 달러를 빌릴 때 결국은 리보에다가 플러스 이제 한국 정부 가상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용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외평채 가산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평채 가상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용도가 좋으면은 이 가상금리가 낮아지고, 우리나라 지금 신용도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뭐 경제위기, 무슨 금융위기 이런 게 있으면 또 이 가상금리가 높아지고, 뭐 그래서 요 외평채 가상금리를 보고 지금 국제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국가 채무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요 가상금리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건데, 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리보를 썼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 봤으면 알겠지만, 이 바클레이스라고 하는 그 전 세계 대형 은행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주로 그 외환 지점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리보를 좀 조작을 했어요.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그 금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평균해가지고, 물론 이제 크고 작은 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균해서 잘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도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파생금융 상품 이런 것도 막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일단 리보 금리가 자기네의 그 여러 가지 그 금융 포지션에 좀 더 유리하게끔 그렇게 그 거짓 리포트를 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리보를 버리고 소위 이제 대체 대안 기준금리가 뭐냐? 요거는 이제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012년 그때까지만 해도 CD가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그 어떤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었는데 여기도 또 사실 그 이 CD 금리를 리포트하는 기관이 또 은행들과 증권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그 소위 이제 CD 금리를 담합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었었고 물론 이제 이 검찰 수사에서 요게 결국 이제 혐의를 벗기는 했는데 조금 그 이 아리까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요거 이제 좀 대체 금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코리보라고 하는 이제 그 리보를 금따서 한국의 리보다 해서 코리보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집계하겠다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뭐 잘 정착은 안 됐고 하여튼 최근에 와서 이 단기 지표금리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가 다른 나라도 그렇고 또 이제 BIS 그 국제결제은행이죠. 그래서 그 은행들에 대해서 그 BIS 비율 규제를 하는 자기자본 그 규제를 하는 BIS에서도 요 단기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일단 CD에서 T빌레이트에서 이제 스프레드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그 무위험 자산이죠. 위험이 없는 그 자산에 위험이 전혀 리스크 프리한 위험이 없는 자산의 금리가 되겠고, 자 CD는 당연히 이제 은행들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정부보다는 그 미국 은행들의 신용도가 더 낮고 그래서 당연히 그 T빌 레이트보다는 당연히 CD 레이시 CD 금리가 더 높겠는데. 그 수준이 항상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런 지표로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드 스프레드. 자, 이게 이제 그 리보 금리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리보 금리에서 미국 이제 T빌 금리. 이게 T빌 금리인가 T노트 금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하여튼 그 이게 이제 좀 그 신용 경색일 때 뭔가 이게 금융시장 위기가 오고 뭔가 이제 그 돈이 잘 안 돌 때는 이게 높아지고 좀 그렇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이게 낮아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그 경제에서 T빌 레이시 이제 가장 그 리스크 프리가 되는 거고 그거 대비해서 CD 금리가 이제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건데 보다시피 석유 위기 그리고 이때 이제 저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 엄청나게 폭락했던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그 위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이게 파산했던 위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데 보면은 보다시피 예외 없이 위기 때 이렇게 이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평상시에는 뭐 이제 잔잔하게 좀 적당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냐 아니냐, 신용 경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은 주로 이제 이런 그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게 주로 이제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채 3년물 금리를 빼서 요걸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크레딧 스프레드, 우리말로 신용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잘 원활하게 움직일 때 이렇게 뭐 낮은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경색이 오면 이렇게 높아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사채 3년 금리에서 국채 3년 금리를 뺀 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상당히 또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고, 물론 이 지표만이 유일무이한 그런 지표냐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뭐 관련된 지표가 금융시장의 경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적어도 한 20가지는 있습니다. 20가지 중에서 뭐 단 한 가지 굉장히 주요하게 쓰는 지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자, 이 머니마켓은 앞서 봤던 머니마켓은 사실 이제 3개월,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1년 이하다 이렇게 만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 3개월 이하고, 이 반드 마켓은 역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 반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채권의 만기가 다 1년 이상이다. 그래서 보통 이 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3년 만기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많이 사고 팔리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길어지는 게 이제 5년 만기, 또 길어지는 게 10년 만기. 자, 미국 그 이 T노트가 있고 T본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T노트는 대략 한 10년 이하, 10년 이하, 그 만기가 10년 이하가 이제 T노트. 그러니까 중기채라고 하죠, 보통. 이 장기채 이거는 보통 이제 만기가 한 10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보통 우리가 T본드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T빌, T노트, T본드죠. 단기, 중기, 장기가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그 통틀어서 그냥 국채 이렇게 부르는데, 국채 1년물, 국채 3년물, 5년물, 10년물 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T본드 같은 경우에 뭐 50년 만기, 뭐 굉장히 상당히 긴 만기에 그런 채권들도 발행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반드마켓 기본적으로 캐피탈 마켓이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본 조달해서 길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긴 만기로 조달을 해서, 또는 그 만기가 없는, 만기가 영원히 무한대인 주식으로 조달을 해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시장 합해서 보통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다. 그래서 이 돈을 조달을 해가지고 운전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워킹 캐피탈로 쓰는 게 아니라 공장 기계 설비 등의 그 기업의 그 이 본질적인 그 투자를 합니다. 투자 자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요게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그 캐피탈 포메이션이다. 그 이 고정자본 형성이다. 뭐 이런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공장기계 설비의 어떤 실물의 형태로 그 캐피탈이 기업에 축적되는 거죠. 캐피탈이 쌓이는 겁니다. 소위 캐피탈라이즈 돼요. 그렇게 캐피탈라이즈 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되는 시장, 그게 바로 어디다? 캐피탈 마켓이다. 머니마켓은 그게 안 되냐? 당장 3개월 후에 돈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데 무슨 뭐 설비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니마켓에서는 일단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주로 은행, 보험, 그리고 이제 국가, 우리나라에서 통한채 발행하는 어떤 이 중앙은행, 또는 이제 대기업 중에서 거의 뭐 삼성전자급, CP 뭐 이런 데가 이 발행을 하니까 이제 금리는 낮지만은 상당히 이제 안전한 반면에, 이쪽 채권 시장 기본적으로 만기가 길어요. 만기가 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니마켓보다는 만기가 길어서 일단 기간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좀 더 있고, 또 그 발행을 하는 그 발행하는 주체들도 주로 이제 머니마켓에서는 주로 이제 은행이 대표적인데, 이 채권 시장 기본적으로 기업이에요. 기업들. 이건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이 아닌 물론 은행들도 채권 발행합니다. 은행들은 뭐 CP도 발행하고, 그 채권도 발행하고, CD도 발행하고, 뭐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또 예적금 또 예치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기네 자본 조달을 하고요. 자, 기업도 이제 결국 이 채권 시장의 주요 주체는 국채, 아니면 이제 회사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회사채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또 사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머니마켓 그 거래보다는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돈 대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살까 말까, 또 얼마에 살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에 대한 위험 평가를 잘 해야 되고,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권이 주식만큼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지는 않아요.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하루에도 뭐 10% 20%씩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반면에, 채권은 뭐 올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이 변동 자체가 크지는 않아서 전반적으로 주식보다는 안전하다, 보다 변동성이 낮다, 보다 그 가격 위험이 낮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채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신용도가 좋은 기업이 채권 발행하면 채권이 뭐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업이 파산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 거의 뭐 제로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파산한 기업한테 이 돈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 것이고, 이게 이제 채권에서는 보통 우리가 디폴트 리스크, 또는 우리가 이거를 크레딧 리스크, 우리말로 뭐죠? 신용 위험 되겠습니다. 신용 위험. 채권이 신용 위험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쟤한테 돈 빌려줄 건데 도대체 쟤한테 돈 빌려줘도 괜찮은 놈이냐, 잘 갚을 놈이냐, 이게 일단 관건이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채권 공부하겠죠. 이제 만기가 3년이다 그러면은 만기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만 원 주겠다는 원금 1만 원 주겠다 액면가 1만 원 주겠다는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쿠폰이라고 하는 걸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쿠폰이 6개월마다 뭐 예를 들어 500원을 줄 거냐, 600원을 줄 거냐, 700원을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많이 줄수록 당연히 더 좋은 건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채권 발행해 가지고 돈을 조달하고 나한테 3년간 이렇게 6개월마다 이자 주다가 막판 가서 이자하고 원금 한꺼번에 제대로 잘 줄 것이냐, 배째지 않을 것이냐, 기업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다. 그게 바로 신용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용위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발행자 주로 이제 기업들이고 물론 이제 국가 국채 발행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하지만 자 발행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기업들은 중장기 자본을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운전자본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를 하고자 뭐 공장 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면 이제 빌딩 짓고 뭐 이런 거 또는 어떤 기계 들여놓고 또는 뭐 R&D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기업 내 유무형으로 자본화 캐피탈라이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주식가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가총액을 이 마켓 밸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좀 어려운 용어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마켓 밸류라는 용어도 쓰지만 또 펀 밸류라는 말도 쓰지만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320조 원이다 시가총액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주식이 발행돼 가지고 기업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캐피탈라이즈 된 거고 그거의 마켓 밸류가 얼마냐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채권은 이제 우리가 그 우리말로 이제 고정소득 증권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는 Fixed Income이라고 하고 Fixed Income Security. 채권에 대한 기본적으로 Fixed Income이라고 FI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Fixed Income Security 고정소득 증권 또는 확정소득 증권인데 자, 요게 왜 그러냐 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채권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여튼 Fixed Income. 그러니까 채권이 약정하는 미래의 그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6개월마다 얼마 주겠다, 만기 가서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발행될 때 딱 고정된 상태로 나와서 여기 시장에서 적당 가격에 올라갔다 내렸다 가격으로 거래되다가 막판에 이제 결국 이제 원금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채권의 인생인데. 그래서 그 미래의 캐시플로우 채권이 내가 이렇게 갚겠다라고 하는 그 캐시플로우 자체가 픽스드 되어 있기 때문에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라고 하고 보통 실무에서는 FI 분야, 이제 채권 분야를 보통 이제 FI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요게 또 우리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반드 마켓 할 때 요 채권이냐 요 채권이냐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증권으로서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물건 팔고 어음받아 매출 채권이죠. 자 받을 권리 이겁니다. 매출 채권 요때는 요거예요. 자 은행도 돈 빌려주고 대출 채권이 있죠. 대출 채권 이거의 한자는 요게 아니라 받을 권리 대출 채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하필이면 이 동음이의어가 완전히 채권이라고 하는 요 채권인지 요 채권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잘 그 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좀 특이한 거 굉장히 많은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하고 명동 사채 시장 할 때도 사채라고 하는데 요 두 개의 한자가 다르다.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라고 할 때의 수입이란 말이 있고 우리가 돈을 얼마 벌었다 할 때 그 수입이란 말이 있는데 요 같은 말일까요? 이것도 한자가 다르다. 자 한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한자가 어떻게 다른지 사채의 한자가 어떻게 다른지 자 지금 얘기하는 채권의 한자가 어떻게 다른지 네이버 그 사전 검색하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이제 채권의 종류해서 이제 요건 미국 시장 기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이제 여러분들 미국 책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미국이 또 세계 최강국의 금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런 것도 시사 상식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트레저리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노트 번드 TB는 이제 머니마켓 트레저리가 발행하지만 단기금융시장이죠. 자 페더럴 에이전시는 미국의 이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인터내셔널 번드, 포린 번드, 유로 번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번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요건 이제 그 지방정부 뮤니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뮤니시팔 번드 코퍼레이트 번드 이제 회사채 그리고 모기지 이거 이제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그 채권 은행이 들고 있는 거 모기지라고 하고 요걸 베이스로 해서 그걸 증권화 시킨 건 이제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우리가 일장에서 얘기했던 MBS가 되겠고 자 한국 시장에 채권이 뭐가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국채 회사채 또 뭐 금융채 상금채 등등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또 각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굉장히 많이들 있는데 자 하여튼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에서 그 어떤 채권들이 거래가 되는지를 어떤 그 누가 발행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발행자 중심으로 보는 거죠. 누가 발행했느냐 발행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했어도 종류가 달라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만기가 다 다르고 또 그 소위 이제 뒤에서 얘기한 쿠폰 레이트 그 이표 이자율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종류를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발행자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국가가 발행했느냐 정부가 발행했냐 중앙은행이 발행했느냐 또는 회사가 발행했느냐 또는 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했느냐 또는 그 회사나 금융기관 중에서 또 공공기관이 발행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 발행자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채권들이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잠깐 넘어갔던 요거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반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냐면은 채권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렇습니다. 만약에 2년 만기다. 2년 만기다. 그러면은 요때 이제 원금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보통 이제 $1,000가 되고요. $1,000가 되고 만약에 그 쿠폰 레이시 예를 들어 5%다. 그러면은 이 $1,000의 5%를 해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채권 발행하는 사람이 이제 뭐 미국 국가라 미국 정부라 하더라도 자 그 얘기는 이 $50인데 50달러 1년에 보통 또 2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기가 2년이 남았으면 25달러, 25달러 제일 마지막에 $1,025를 주겠다를 약정하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2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냐를 시장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의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픽스드 인컴 주가타 깨어나도 $25 주는 거예요. $25보다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25, 무조건 $1,025를 주겠다고 하는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이기 때문에 문제는 물가가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명목 $25, 명목 $25, 명목 $25, 명목 $1,025의 구매력이 어떻게 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돼. 자, 물가가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는 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들고 있을 때 10,000원으로 물건 10개를 살 수 있다가 내가 뭐 돈을 뭐 투자를 잘해서 이건 내가 15,000원을 벌었는데 명목 가치로는 내가 투자 성공했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15,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은 이제는 7개밖에 못 산다. 이거 오르면 뭐예요? 내가 무슨 뭐 돈 씹어먹고 살 거야? 물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목 수익률로는 50% 수익률이지만 실질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간 동안 대략 물가가 80%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 미국이 국채에다가 CPI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오르면은 비례적으로 $25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25를 줘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때까지의 CPI를 갖고 판단을 해가지고 CPI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얼마가 올랐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26를 주겠다로 바꾸는 거죠. $26를 또 6개월 지나서 또 CPI를 보니까 또 뭔가 이게 CPI가 또 올랐어. 그럼 이제 안 되겠다. 또 $27를 주겠다로 또 바꾸는 겁니다. 그 계약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CPI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 쿠폰하고 원금이 같이 비례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결국은 이런 채권이 뭐가 유지되도록 구매력 다시 말해서 달러 베이스 명목 관점이 아니라 뭐 관점에서 실물 관점에서 그 구매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채권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세큐리티라고 해서 팁스라고 많이 부르고 기본적으로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 또는 물가 방어 채권 또는 물가 해지 채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채권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찾아보세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정부가 부담스럽죠. 물가가 오를 때마다 이 계속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 그 국채의 이자하고 원금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상당히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 좀 상당히 좀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예를 들어 30년짜리 이 저 채권을 발행하면은 30년 동안 물가가 엄청나게 이게 오르면 사실 나중에 그 30년 후에 주는 원금의 명목 뭐 만원에 명금의 어떤 실질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라는 존재가 물가 상승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고, 특별히 또 그런 물가 상승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존재가 지금 얘기한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이제 국채 발행해서 이게 그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사실 국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의 실질 가치 자체가 물가가 많이 오르면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제 아무리 지금 정부가 이제 국채 많이 지금도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30년 만기로 발행해가지고 계속 픽스드 인컴 형태로 준다. 그러면은 그 사실 이 명목 액수 명목 금액이 살 수 있는 어떤 실물의 그 개수 자체가 사실 그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부담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또 보험사도 그 이런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또 대표적인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레저리 노트 본드 아까 얘기했듯이 중기채, 장기채, 그러니까 10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건 이제 파 밸류, 페이스 밸류, 프린시펄 등등 여러 가지 프린시펄. 우리말로는 액면가, 원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요건 이제 만기에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 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채권에 쓰여 있는 건데, 자 3년 만기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요 만기 가서 나는 무조건 얼마 주겠다, 원금으로 $1000 주겠다, 이런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채권에 나는 $1000짜리예요 하고 액면가가 나와요. 액면가가 $1000짜리야. 난 $1000짜리니까 나중에 지금 네가 나한테 $1000 빌려주면은 내가 나중에 $1000 갚을게. 뭐 그런 계약서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액면가는 액면가고 시장에서 액면가대로 유통이 안 되죠. 시장에서는 다 시장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면은 액면가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시가가 가치가 없으면 액면가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든지 이제 액면가랑 다른 시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느냐? 자, 주식들 보면은 주식 액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5,000원인 경우가 많아요. 5,000원.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 전자증권인데 이 액면가는 5,0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15만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시가, 요거는 액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0원인데 시가가 예를 들어 주가가 막 떨어져서 2,530원 이런 주가들도 있습니다. 이건 액면가보다도 못한 시가가 더 안 되는 그런 그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근데 하여튼 이 원금 액면가라고 하는데, 요건 하여튼 만기 때 그 주겠다는 거고, 나의 액면 가치는 $1000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발행자가 $1000 찍어서 나온 건데, 과연 이게 $1000냐는 어디에서 시장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0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1000로 동일하게 형성이 되면 요거 보통 우리가 액면채라고 하고, 요거보다 이제 더 떨어지면 할인채라고 하고요. 나중에 다시 다 얘기할 거예요. 때로는 이 가격이 더 높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20 이렇게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보통 또 우리가 할증채라고 합니다. 할증채, 뭐 다 시장에서 얼마든지 이 액면가보다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낮게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게 10원짜리 동전, 예전에 이거 막 동전, 지금은 1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가벼운 물질로 만드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거 묵직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무슨 망간도 들어가고 납도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구리, 망간 뭐 이런 것들, 주석 뭐 이런 것들에 가격이, 광물 가격이 쌌기 때문에 이제 이 10원짜리 만들 때 이 크기도 꽤나 크게 하고
이런 그 광물을 넣어가서 굉장히 묵직하게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10원짜리 굉장히 조그매졌고 굉장히 또 어때요? 굉장히 가볍고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래서 굉장히 싼 재료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발행됐던, 그러니까 1900,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10원짜리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경제에서 유통이 되다가 2010년쯤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2005년쯤부터 전 세계 이런 광물 가격이 완전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폭등.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또 올랐어. 계속 광물 가격이 계속 올라요. 기본적으로 산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원짜리 문제가 뭐냐면은, 액면가는 10원인데 시가는 거의 30원이야 이게. 30원. 시가는. 그러니까 이게 10원으로서 작용을 못하는 거죠. 10원으로서. 자, 우리 만원짜리 보면 여기 이제 만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 이제 액면가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이게 만원을 쓰이게, 시가, 이건 거의 뭐 틀림없이 시가로 쓰이게 되는 뭐 그런 이 화폐죠. 근데 요 동전은 요게 문제가, 액면가는 10원인데 시가가 30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이거를 막 전국에서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금속 동전을, 그러니까 요즘처럼 생긴 플라스틱 동전 비스무리한 그거 말고 예전에 생산됐던, 예전에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나갔던 이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이거를 막 자기가 만든 용광로에 막 넣어서 이걸 막 녹여서 구리는 구리대로 망가는 망간대로 주석은 주석대로 막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막 이거 팔아요. 팔아. 그러다 경찰에 걸렸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게 내 재산, 내가 뭐 불을 붙이던 태우던 녹이던 뭔 상관이냐 그렇겠지만, 이렇게 화폐를 그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행법에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 돈 막 찍고 태우고, 뭐 내 돈을 굳이 태우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은 함부로 화폐를 훼손시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10원짜리 그 모아서 녹이려던 몇 명 할아버지들이 산에서 녹이다가 걸려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그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액면가하고 시가가 괴리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 이 광물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특이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막 시골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봇대 올라가서 막 이게 이 구리선, 이 전선 있잖아. 전선, 이게 구리죠, 구리. 주 원료가. 그래서 이거 이제 떼다가 잘라서 이거 팔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일당들, 그러다가 또 감전돼서 죽은 사례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도 여러분들 저 길거리 다닐 때 이게 맨홀 뚜껑, 길 바닥에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맨홀 뚜껑처럼 생겼나 이게?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그 한 10여 년 전에 이걸 막 떼가요. 길거리에서 이거를 이 맨홀에서 그냥 떼가. 그럼 이거 그냥 여기가 그냥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 빠지고 다치고, 막 차도 가다가 여기다 바퀴 빠지면 차 부서지고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 이렇게 그 훔쳐가는, 특히 이제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사실 이런 광물값이 다 똥값이었었는데, 그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게 뭐 굉장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이건 사실 이제 녹여서 파는 것만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웃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10원짜리 동전도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묵직한 동전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회수가 됐어. 이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행 조폐공사 통해서 10원짜리 동전을 찍을 때 여기다 이제 구리라든가 이런 그 비싼 거 안 넣어요. 여기다가 비싼 거 안 넣고 굉장히 싸구려 넣어서 이제 10원짜리를 만들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과연 이제 10원짜리 동전이 필요한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고, 우리도 이제 고액권으로 5만원권 말고 미국의 그 100달러짜리 화폐처럼 10만원권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논쟁들이 또 있죠. 자, 쿠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그 이제 그 요게 이제 액면가가 있고요. 액면가 이제 뭐 예를 1000달러 이런 거예요. 1000달러 이렇게 쓰여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쿠폰 레인, 우리말로 이제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자율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 그냥 액면 이자율인데 5%다 이렇게 적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일단 고정이 돼. 이건 일단 고정이 되고, 뭐 이자를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만기가 뭐 예를 들어 3년이다. 그리고 보통 이제 국채 회사채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2번 그 주거든요. 그럼 이런 채권은 뭐냐면은 바로 요런 건데, 그래서 요런 채권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항상 그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 이그젬플이지만
그 국채나 회사채, 소위 이거 보통 우리 이표채라고 하는데 쿠폰 본드. 우리가 앞서 봤던 T빌은 제로 쿠폰 본드였죠. 쿠폰이 없는 무이표채였고, 여기서 이제 국채나 회사채, 그러니까 만기가 좀 더 짧지 않은 그 중장기가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소위 이제 쿠폰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그 채권들이 되겠는데, 자, 이 채권에 이렇게 적혀 나옵니다. 3년 만기. 자, 원금은 $1000, 1년에 2번 이표 지급하는데 이표율은 10%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채권은 앞으로 6개월마다 $50, $50, $50, $50, $50를 주고 3년째 되는 그 만기에 대해서 원금 $1000와 이 원금이죠. $1000와 그 이표 $50를 한꺼번에 주겠다를 약속을 하는 그런 약정서가 언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액면가는 1000원이지만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997.31달러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923.21달러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가격으로 시장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시장에서 좀 높은 가치를 평가하느냐 낮은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액면채일 수도 있고 할인채일 수도 있고 할증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채권은 왜 지금 이 조건에서 이 채권에 이런 게 이제 채권에 적혀 나오는 건데, 물론 지금은 다 이제 전자증권화 되어 있지만 예전에 채권 종이가 있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채권은 일단 3년 만기고 원금은 $1000다. 그러니까 3년 가서 원금 $1000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거 나온 사람은 지금 네가 나한테 $1000 빌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액면가가 $1000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시장에서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시가는 달라질 수가 있다. 액면가랑. 그쵸? 자, 하지만 나는 그 액면가 $10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1000 빌려준다면 나중에 네가 뭐 얼마를 빌려주든지 간에 네가 하여튼 뭐 그 $1000 빌려주면 좋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난 나중에 그 만기가 돼서 $1000 주겠다. $1000 주겠다. 그리고 1년에 이자를 $1000에 10%를 이거에 10%예요. 이거에 10%. 그러니까 $1000에 10%니까 $100고 1년에 두 번 주는 거니까 두 번 나눠 가지고 $50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은 6개월 후에 $50, 1년 후에 $50, 1.5년 후에 $50, 2년 후에 $50, 2.5년 후에 $50, 3년째 될 때 3년째 $1050를 주겠으니까 나한테 돈 좀 꿔줘. 이거 얘기하고 있는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구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채권은 항상 픽스드 인컴입니다. 내가 잘 되면 더 줄 수도 있고 내가 안 되면 덜 줄 수도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줄 수도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50, $1050를 픽스 시켜서 약정을 하는 그런 증서 증권이에요. 지금 요 예제는. 지금 이 example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대표적인 전형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 이 채권의 그 채권이 그 약정하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구조를 그리고 있으면은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생겨먹은 채권이 지금 시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이 채권에 대해서 다들 뭐 심드렁하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680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디스카운트 된 거죠. 이게 미래 캐시플로우에 비해 보면은 다시 신용도가 굉장히 안 좋은 놈이 이런 거 써갖고 나오면은 잘 안 믿으니까 이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거고, 신용도가 좋은 놈이 써갖고 나오면 그래 너는 믿을만하 해서 $998에 나는 약간 그 $2 정도 깎아서 나는 사겠다. 다시 $998는 너한테 빌려주겠다. 대신 이거 잘 갚아라. 이런 거래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 그 채권을 그 사고 팔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채권의 구조라는 거. 자, 이 표율 10%라고 했는데 요 10%는 원금의 10%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100의 반인 $50가 정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요게 $980에 사고 팔렸다라고 해도 이거의 10%인 예를 들어서 1년에 $98, 그러니까 2로 나누면은 얼마? 49달러를 6개월마다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 표율은 어디에?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 10%를 이자로 주겠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보통 우리가 표시 이자율, 표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요건 사실 이자율로서의 또는 금리로서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없고, 문제는 이제
결국 내가 이 채권을 얼마에 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할인율로 디스카운트를 했을 때 이게 미래 캐시플로우니까 어떤 할인율 디스카운트 했을 때 980달러가 될까를 역으로 구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거를 우리가 일드라고 해요. 일드 또는 일투 머처러티라고 합니다. 요게 실질적인 채권 금리야. 채권 금리. 그래서 일드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져. 이 채권 I에 대해서 일드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일드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 이 반대 관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드하고 뭐하고 가격 간에는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반대 관계다. 요게 금리 또는 수익률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나온 이 표율 10%는 사실상 그 우리가 표시 이자율, 표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라고 부르지만, 또는 표면 금리, 액면 금리, 표시 금리라고 부르지만, 사실 금리랑 이자율로서의 의미는 사실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채권의 그 이표채 쿠폰을 주는, 이 쿠폰은 중간에 왜 주느냐, 기본적으로 이 만기가 길어서 그래. 만기가 길어서. 만기 3년 동안 쓸 텐데 중간에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면 제가 나한테 잘 갚을 건지 안 갚을 건지 굉장히 불안하잖아, 이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정도의 그 금리, 그 원금의 한 10%, 연 10%에 해당하는 100달러를 이 6개월마다 나눠서 드릴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채권이다. 그래서 요 채권 3년 만기, 원금 1000달러, 그리고 쿠폰 레이트 10%, 1년에 2번 그 쿠폰 지급하는 전형적인 채권의 구조, 또 미래 캐시플로우의 그 스케줄, 요거를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채권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트레저리 본드 팁스고요. 그래서 액면가를 1000달러에서 CPI가 올라갈 때 그 상승률만큼 비례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올려버립니다. 원금이 올라가니까, 자, 쿠폰 레이트는 정해져 있어도 원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쿠폰 레이트, 이를 앞에 10%다. 이거 10%였잖아요. 자, 쿠폰 레이트는 정해져 있어도 원금을 점차 비례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1000달러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5달러, 1010달러, 1100달러 이렇게 원금을 올리기 때문에 CPI 올라가는 것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그 쿠폰도 CPI만큼 비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원금도 비례적으로 상승하게 돼서 결국은 리얼 텀으로 달러 베이스가 아니라 뭘로? 리얼 텀으로 리스크 프리다. 리얼 텀으로. 그러니까 T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로는 리스크 프리지만 이 원화로는 리스크 프리 아니다. 자, 같은 미국 사람들한테도 달러가 중요한 사람한테는 리스크 프리겠지만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난 미국에서 구매력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구매력 베이스로 실질금리로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가 지금 사가지고 지금 만기까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구매력으로 리스크 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유매력가 바뀐 거야. 달러 베이스에서 원화 베이스로 바뀌어도 리스크 프리가 안 되지만, 같은 미국 사람이 달러 베이스에서 미국의 구매력으로 바꿔도 역시 이 리스크 프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 팁스는 구매력으로 리스크 프리가 되도록 적절히 그 CPI 오르는 거에 따라서 같이 맞춰주는, 그게 바로 이 팁스가 되겠고, 그래서 그 TV는 달러 평가할 때 리스크 프리고, 뭐는 팁스는 뭘로? 미국의 실물 구매력으로 평가할 때 실질 수익률로 리스크 프리다. 이건 명목 수익률, 달러 명목 수익률로 리스크 프리고, 이거는 뭘로? 실질 수익률로 리스크 프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그런 그 수단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1년 살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살아야 되는데 10년 동안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이게 30년, 40년 이거 다 감안하면은 이게 굉장히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1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30년 후에 뭐 투자 수익률로는 예를 1800만원이 돼서 30년 만에 뭐 예를 들어서 80% 뭐 좋은 수익률은 아닌데, 하여튼 뭐 연 한 2%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내가 이게 1000만원을 갖고 지금 당장 물건 10개를 살 수가 있었었는데, 내가 30년에 1800만원 갖고 물건 도대체 몇 개를 사, 이게 관건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명목 가치는 상당히 오르고 명목 수익률은 좋다 하더라도 물가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면은 이거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 무엇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뭐 이런 거 나중에 혹시나 이제 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 이제 선정하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 투자를 하면은 채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픽스드 인컴이기 때문에 이 명목 그 밸류들이 기본적으로 픽스드 인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자산이에요. 이거는 이 채권이. 그래서 채권은 굉장히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돼. 다만 이제 팁스는 그게 되도록 어느 정도 되도록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원자재에다가 투자한다. 원자재도 그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느냐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유, 광물 자원 가격 또는 농축산물 가격 등의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거기 또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원자재에게 투자를 하겠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원유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잠깐 얘기했지만 원유 실물에다 못 투자하죠. 원유를 어디 가서 사와 이거를 뭐 두바이까지 지금 유조선 끌고 갈 거예요. 원유 선물 같은 거에다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머더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배팅을 하고 싶다.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타고 가고 싶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커머더티 현물 자체가 아니라 금도 마찬가지야. 이 금 직접 현물 투자보다는 뭐 하여튼 여기에 연계된 뭐 금 통장이던 금 선물이던 뭐 하여튼 그 어떤 금 증서던 뭐 이런 걸 거래를 해야지. 이거 금을 직접 사가지고 내가 내 집에서 이거 보관을 하겠다. 내 집 불나면 어떻게 해요? 금도 이거 다 날아가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커머더티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커머더티를 금융화시킨 금융 상품화시킨 커머더티 자체를 이거는 이제 그 원래는 그 금융 상품이 아니잖아. 이게 실물이지. 이게 실물을 금융 상품화 시킨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인플레이션 해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에다 투자하면은 어떠냐? 주식은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자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물자산, 커머더티나 리얼에스테이트 같은 그런 실물자산이 결국에 물가라고 하는 건 실물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고려를 하면 사실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겠는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생긴 거는 금융자산이지만 주식은 뭐의 가치를 표창하느냐 하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실물자산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실물적인 그런 어떤 생산을 해내는 이 거대한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 물가 상승의 그런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상당히 적당한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더럴 에이전스 데트는 이 공채예요, 공채.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요런 데가 많이 발행을 하고 주로 그 공공기관 중에서 은행은 아닌데 가계 대출 해주는 기관 또 주택자금 대출 해주는 기관 학자금 대출 해주는 기관 뭐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요런 미국의 페니메 지님의 이런 데랑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주택금융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서민층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가서 소위 얘기하는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조금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 대출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과연 이제 대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그런 서류들을 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주택 매매를 할 때 은행 대출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자기 돈으로 주식 매입 부동산 주택 매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돈 지금 뭐 웬만한 서울에 있는 집 뭐 아무리 싸도 뭐 10억씩 하는데 이건 자기 자본 10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LTV 때문에 이제 얼마까지 빌려줬으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또 LTV 굉장히 이게 줄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아마 적어도 자기 자본 8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빌려다가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뭐 이런 건데, 요건 이제 어디서 빌리냐의 문제인데, 2억을 어디서 빌리냐 문제인데, 보통 이제 쪼를 은행에 많이 달려가지만은 자기가 이제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 입증을 해서 잘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조금 더 저리로 좀 더 많은 한도로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기관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 자기네가 채권을 발행해요. 공사채야. 그러니까 공채, 보통 우리가 국공채라고 할 때 그 공채입니다. 공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 IBK도 이거 자기네 자본 조달 어떻게 하느냐, 예금도 받지만 자기네 IBK 중소기업 은행 채권을 발행을 해. 우리나라 또 KDB 산업은행 있죠. 산업은행도 많은 경우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기네 그 산업은행의 재원을 조달을 하고, 이걸 보통 우리가 산금채라고 합니다. 산금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이제 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고, 채권 시장에서 이제 국채 다음으로 이제 신용도가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채권들이 되겠다. 왜냐면 국가기관들, 국책기관 또는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신용등급 자체는 당연히 이제 정부보다는 낮겠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는 거의 뭐 정부하고 뭐 신용등급이 거의 뭐 같다고, 원래는 다르지만 시장에서 거의 이게 갖다 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겠다. 자, 뮤니스는 이제 지방채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정부, 지방정부, 뭐 스테이트나 그 지방 카운티 이런 데가 이제 발행을 하는 그런 그 채권이고, 자기네 그러니까 주정부 신용으로, 주정부 명의로, 또 지방정부 명의로,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 그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운영하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 각각의 주정부, 또 더 지방의 지방정부, 카운티.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고, 또 그 지방재정 파산으로 지방채 발행해 놓고 나 못 갚아 막 이렇게 그 모라토리엄 또는 뭐 그 채무 불이행, 뭐 채무 지불 유예 뭐 등등 이런 거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이제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뭐 미국의 이제 오렌지 카운티 사건, 이런 굉장히 또 유명해요. 최근에 우리 한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성남시 시장을 이재명 시장이 하다가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성남시의 그 전 시장일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시장 때 와서 이 성남시의 채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 시장일 때 그 성남시의 이 채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성남시가 뭐 예를 들어 성남시청을 막 3천억 원 들여서 막, 그래서 성남시청 가보면 굉장히 삐까번쩍하게 지금 성남시청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그러는 바람에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이 성남시 그 지방정부의 어떤 그 채무 위기 뭐 이런 게 있었었고, 거기에 또 인천시도 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그 이 지방정부 그 채무 위기가 가끔 있었었는데 조사를 해보시고, 뭐 별탈 없이 넘어가긴 했죠. 결국 이제 뭐 정부가 좀 뭐 도와주고 뭐 다 뭐 채무 협약하고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갔고요. 근데 국채보다는 보통 당연히 지방정부의 신용도가 낮고, 또 미국에서는 이 뮤니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텍스 이그젬트입니다. 면세야. 머처리티는 이제 30년 만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퍼레이트 펀드 회사채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주로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요 사채가 아니에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요 회사채를 줄여서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거고, 요 사채는 무서운 거죠. 이거 막 저기 무슨 뭐 신체 포기각서 쓰고 막 손가락 잘리고 하는 막 그 사채지. 이거 사채돈 쓰지 말라고 하는 그 사채입니다. 그래서 요게 역시 또 한자가 달라. 동음 이의어예요. 동음 이의어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이나 이런 데도 자꾸 막 사채 이런 거 막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요게 이제 요사채냐 당연히 상법에서 이거 아니죠. 당연히 이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70년대 말에 소위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이 소위 이제 사채 동결 조치라고 있었습니다. 사채 동결 조치. 그때 사채는 요사채예요. 요사채. 그래서 기업들이 그때는 이제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은행에서 뭔가 대출하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명동, 큰손 막 이런 데 기업들이 그 삼성, 대우, 현대 뭐 그 당시 이제 큰 기업들 그런 데죠. 그런 데가 지금 뭐 기업은 막 팽창하고 막 사업은 많아지고 비즈니스는 커지고 돈은 조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기 이 사채 시장까지 가가지고 사채를 막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무슨 뭐 연 20%막 이래. 20에서 30%막 이래. 사채가 고금리잖아요, 이게. 개인한테도 막 무슨 20%씩 막 받는 놈들이잖아, 이 사채 시장이. 그쵸? 그 당시 그래서 기업들이,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정말 내 여기 사채 빌려 쓰는 건 좋은데, 이거 이자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도저히 이거 기업 못 해먹겠다, 막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먹혀들어서, 1970 몇 년도인지 정확히는 기억 안 한번 찾아보세요. 소위 사채 동결 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채 동결 조치가 있고, 이 박정희 정부 때 그 이쪽에 뭐 대통령령으로 자 기업들아 이제 니네 그 빌린 사채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막무가내의 그런 정책이죠. 아무리 뭐 사채 시장이 큰 손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기업들 어려우니까 야 니네 그 사채 시장에서 빌려다 쓴 돈 그거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일단 일단 이자하고 원금 그 상환을 무기한 연기 그 얘기는 결국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안 갚아도 된다. 뭐 하여튼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70년대 후반에 소위 그 사채 동결 조치, 이게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는지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국가적인 어떤 정부 조치로서 나왔던 거고, 그 바람에 사실 이 어떤 이 자본 조달이 쉽지 않았던 한국의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때까지 상당한 성장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크게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1970년대 말에 그 사채 동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기업들은 잘 됐지만은 이제 여기서 자본을 대준 사람들은 그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채는 기본적인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채권 발행해봤자 아무도 안 삽니다. 안 살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도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게 소위 그 중소기업 채권 발행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게 바로 프라이머리 CBO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정부가 우리가 여기다 보증 같은 걸 해줘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회사채,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자기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채권 발행하기 쉽도록 우리가 한국 정부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한 20여 년 전부터 해왔던 PCBO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거의 한 2000년도가 돼요. 2000년도. 그래서 이게 이제 발행하고 나서 너무 디폴트가 나와서 정부가 손실 많이 보고 해가지고 상당히 위기도 좀 있었었는데, 하여튼 뭐 20년째 지금 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채는 말이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개나 소나 아무나 기업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이 상당 수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또 규모도 돼야 되고, 그래서 채권시장, 자본시장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일단 발행이 되면은 이 불특정 다수가 막 와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은행에서 조달한다 그러면 은행 한두 개한테 가가지고 조달을 해요. 은행에서 대출한다 그러면은. 근데 채권 판다 그러면은 여기 채권을 갖게 되는 놈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십수만 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자칫 이게 폐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통 이제 공모 발행이라고 하는데, 공모 발행, 많은 사람에게 발행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나 막 발행해가지고 이게 디폴트 나면은 이런 그 손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금융당국이 공모로 채권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규제를 합니다. 이런 거 다 맞춰서 발행을 하고, 또 발행된 이후에도 채권시장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가지 관리 감독들을 하게 되고요. 자, 회사채의 기본적인 구조, 앞서 봤던 이 전형적인 이표채 구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나 회사채, 보통 우리가 이표채라고 하는데,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표채의 전형적인 형태 바로 이런 식이다. 만기가 있고 액면가가 있고 쿠폰 레이시 있고 1년에 이제 보통 2번 지급하고 그런 거고, 이건 이제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회사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용 위험이 중요하다. 돈 빌려가서 얘가 채무 불이행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 중요하다. 특히나 국채는 신용도가 가장 좋은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신용의 문제는 없다. 신용 리스크는 없다. 하지만 회사는 신용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정부 신용이 좋겠어, 삼성전자 신용이 좋겠어? 당연히 정부 신용이 좋죠. 회사 중에서 은행들이 있죠. 은행도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은행 신용이 좋겠어요? 삼성전자 신용이 좋겠어? 당연히 은행 신용이 좋아요. 은행은 돈밖에 없잖아, 이게. 여기는 주로 이제 실물 자본들이 있는 거죠. 공장기계 설비가 있겠지만 돈 측면에서는 은행이 왔다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은행이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조건이 동일한 동일한 조건이면은 막 만기도 같고 이 원금도 같고, 원금은 보통 한국에서 다 10,000원이고 쿠폰 레이트 다 같고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 또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 신한은행도 하나 회사니까 은행이지만, 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자, 구조는 똑같아. 어떤 게 가격이 제일 쌀까요? 이게 제일 싸겠지. 이게 제일 비싸고, 요게 제일 비싸. 신용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신용도가 제일, 이 셋 중에서 제일 요게 중간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삼성전자 가격, 채권 가격이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갖게 되고, 그 얘기는 동일한 조건이면 삼성전자 채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금리가 일드가 더 어떻다? 높다. 그 다음 높은 거는 이쪽 일드, 그 다음 높은 건 이 국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가 당연히 어떻다? 높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자,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채 3년물 금리를 뺀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용 스프레드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시기마다 달라져요. 그냥 국채 금리가 1%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우량한 회사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시장에서 뭐 5%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차이가 4%가 되는 거죠. 신용도가 좋다 그러면은 뭐 1.5%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차이가 0.5% 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좀 더 금융 경색이 있는 시기에 이게 좀 커지고, 금융 경색이 없고 좀 금융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좀 더 낮아지고,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일드가 높다. 요구하는 요구수익률이 높고, 요구수익률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서 결국은 미래 캐시플로를 더 많이 할인을 해가지고 가격이 낮다. 둘 간의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채권 등급을 보면은 트리플 A, 더블 A, A 뭐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꼭 우리 학점도 아니고, 그리고 뭐 B, 트리플 B, 뭐 더블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다른데 보통 이제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이상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투자 등급 또는 우량 등급 또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고, 이건 보통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신용도를 갖는 채권이고, 트리플 B 이하가 되면은 보통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채권이라고 해서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신용도 투기 등급이다, 불량 등급이다, 투자 부적격 등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정크본드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드가 어떻다? 일드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채권이다? 하이일드 채권이다. 하이일드 반드다. 자, 그래서 이 하이일드 반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무슨 7%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1년에 연 30%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액면가가 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3년 만기고 중간중간 이제 쿠폰 주고 뭐 이런 걸 텐데, 이거 이제 막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현재 이게 채권 가치가 대략 무슨 뭐 6천원? 만원인데 무슨 5천원? 뭐 4천원 막 이래.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4천원에 사가지고 쿠폰 받고 나중에 만원 받으면은 대박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사려고 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낮을까요? 얘가 계약상으로는 준다고 했지만 신용도가 낮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불이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낮은 거고, 가격이 낮아지도록 할인율이 높아진 거죠. 너는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연 30% 정도의 네가 나한테 일들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미래 캐시플로우를 어마어마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현재 채권 가격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래서 이걸 잘 사서 정크본드를 잘 사서 4,000원에 사서 이거 막 쿠폰들 이거 다 잘 받고 나중에 원금까지 다 받으면은 완전 대박 수익률인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어떻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런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높은 일드가 형성이 되고, 그게 바로 이 정크본드 투기 등급, 불량 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이 되겠고요. 자, 채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 발행할 때 보통 이제 담보가 있냐 없냐의 문제고, 담보가 없는 보통 우리가 디벤처, 담보가 없는 채권 이제 디벤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그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칙적으로는 이게 신용거래. 그러니까 신용거래라서 무슨 보증이 있다거나 무슨 담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 그래서 우리 그 1997년도에 그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채 발행할 때 다 보증사채였습니다. 보증사채 또는 담보사채였는데, 요때 이제 IMF가 들어와서 니네가 이제 금융시장을 좀 더 선진을 하려면은 이 보증사채, 담보사채 다 없애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채권이 무보증사채, 무담보사채로, 당연히 이제 채권 하면, 기업이 발행 채권 하면 당연히 신용으로 거래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게 97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IMF가 그 들어와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채권에서 이제 순위 문제가 있겠는데, 이게 보통 선순위, 후순위예요. 그래서 채권자 누구한테 먼저 주느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순위자가 있고 후순위 채권자가 있으면은 뭔가 이 사람들은 이자를 줄 때, 자, 우리 보통 이제 기업이 영업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죠. 영업이익이 이제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거기다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거기다 이제 보통 이제 감가상각까지 빼주면 이제 보통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자, 그 영업이익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자를 지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으면은 법인세를 내고, 그리고 또 남으면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남게 돼. 이건 이제 주주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이자나 원금이 먼저 갚아야 돼. 기업의 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그래서 당연히 주주보다는 선순위고, 채권자 중에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후순위 채권자가 있습니다. 시니어 댓이 있고 서브 오디네이티드 댓이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되는 게, 시니어, 여기가 주니어 아닙니다. 주니어 아니고 뭐야? 이상한 용어 서브 오디네이티드 댓이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용어상에 헷갈리게 하는 건데, 주니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요 용어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보통 이제 후순위채 서브 오디네이트다, 그 후순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뭔가 기업에서 이익이 남아가지고 이자를 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선순위 채권자 먼저 다 줘. 이자하고 원금 다 줘.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자 다 주면은 그 다음에 법인세 내. 법인세까지 내고도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이게 에쿼티, 이게 누구야? 이게 주주죠. 주주 몫이죠. 에쿼티가 가장 후순위, 주식 가장 후순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그 이 이익을 배분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채권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후순위 채권이 있다. 순위 문제가 있다. 자, 기타,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컬러블 번드, 나중에 가서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요. 발행자가 되살 수 있는, 만기 전에 되살 수가 있어요. 만기 전에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기 상환을 하겠다 이거고, 요거 이제 그 채권 보유자가 발행자한테 들고 가서 야, 미리 갚아. 만기 안 됐지만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푸터블 번드고, 자,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CB가 있고, 채권 위에 워런트라고 하는 신주가 나오면은 그거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가 붙어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채권 시장 할 때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